어느 날 누군가의 폭로로 그동안 모르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로의 사전적 의미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감춰져 있던 사실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주로 부정적인 일이나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을 말하죠.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폭로는 의도적으로 감춰오고 있던 기업의 내부 비리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집단이 몰래 법을 어기고 있던 일을 고발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 중 피해자와 내부 관계자의 증언이 없었다면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법한 일이 많았죠. 이들의 결단으로 좋게만 인식되어 오던 대상의 실체를 알고 더 효과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며 비슷한 단체, 기업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식의 폭로는 법의 모순을 이용해 교묘하게 이루어지던 불법 행위와 관례를 제재할 수 있고 더 큰 사건과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폭로와 고발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다행이지만 그 중엔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던 곳이 복구할 수 없는 정도의 이미지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도 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거나 판례가 없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고 공소시효라도 지나면 죗값을 치를 수 없게 되면서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남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접하는 사람들이나 법에 비해 가해자들이 심판받지 않고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낮을 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다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폭로를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냉정히 말해서 법은 약자나 정의의 편은 아닙니다.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정된 법안 내에서 올바른 쪽에 손을 들어주기만 하는데요. 대개 그쪽이 약자거나 정의로운 경우가 있을 뿐이고 사람들도 그걸 원하고 있을 뿐이죠.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아야 하지만 분명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요. 가해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죠. 이런 부작용을 줄이려면 사건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이 냉정하고 더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척하며 수십 년간 인권 유린과 각종 가혹행위를 저질러온 제2의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불리는 대구 희망원 인권 유린 사건이에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16년 10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보도되는데요. 개원한 지 수십 년이 지난 보호소에서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수용인 129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이 문제의 대구희망원이죠. 당시 대구희망원은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로 전국 우수 불황인 시설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도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의 이미지가 대체로 좋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때 방송의 파장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첫 폭로는 2016년 초부터 대구광역시 주요 공기관과 천주교 단체의 익명의 투서들이 전달된 것을 시작으로 이 제보에 의문을 가진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대구희망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 내용을 공개한 것이 2016년 10월에 TV로 소개가 되면서 사건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졌고 국내 인권단체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 다음 국가인권위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로 2014년부터 2년간 전체 수용인의 10%인 129명이 이곳에서 이유도 모른 채 사망했고 이전에도 내부시설 관리인의 의도적인 방치로 6년간 309명이 사망해 심각한 수준의 관리 부실과 가혹행위도 이뤄졌다는 사실까지 드러나게 됐어요. 이 사건으로 대구희망원은 천주교가 운영하는 인간사육장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대구희망원이 개원한 지는 약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단체에서는 1980년에 이관을 받아 운영했던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게 처음부터인지 아니면 천주교 단체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뤄진 것인지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대구희망원은 언제 설립됐으며 설립 이후 어떻게 수용인들을 대했고 천주교 단체로 이관받고 난 뒤 왜 더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희망원은 1958년에 개설됐어요. 초대 원장은 정씨라는 일반인이었죠.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의 격리시설은 겉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았을 뿐이지 보호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첫 입소자 중 하나인 피해자 임씨는 부모님이 사망하고 집 없이 대구를 떠돌던 고아였는데 격리시설 담당자들이 임씨를 발견해 보호시설로 가자면서 강제로 차에 태웠고요. 그때부터 대구희망원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사실상 납치당했고 감금된 거죠. 그때부터 매일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해왔고 손에 심한 고문을 당해 불구가 됐다고 증언했어요. 일주일마다 5명 정도가 폭행과 고문으로 죽어나갔지만 시신도 수습하지 않은 채 백골아 될 때까지 방치해뒀다는 진술도 했죠. 하지만 그 당시 정권이 복지시설 수상을 해줬을 정도로 대구희망원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해오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5공화국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1980년에 천주교 대구대 교구로 이관됐고요. 성직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반 공무원 출신인 김씨라는 사람이 인수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의 실질적 권력자가 됐죠. 결국 안 좋은 상황은 더 안 좋게 바뀌었던 겁니다. 이곳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결정적 원인으로는 제5공화국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 기구의 대구대 교구 사제 2명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권력욕을 버리라는 종교인의 교리에 맞지 않게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이전 민간단체가 운영하던 대구희망원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건이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숨겨오면서 무책임하게 시설을 운영해왔던 거죠. 그 당시 밝혀진 비리나 문제가 없어 보이던 가톨릭교는 사회적인 신뢰도가 아주 높았기 때문에 대통령까지도 신뢰했었고요. 과거에 표창도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 사람들의 감시도 없었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대구희망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용인들을 학대했고 이곳의 사람들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사건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희망원에서 25년간 근무했던 강씨는 좁은 방 안에 여러 명을 가둬놓고 폭염으로 몸살이 자주 일어나던 여름에도 아무런 관리 없이 수용인들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사실을 보고해도 원장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해왔다고 증언했어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직원들은 계속해서 항의를 해봤지만 실질적 책임자인 사제나 관계자들이 내려오는 일은 없었고요. 핑계를 대면서 무시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는 직원을 막았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이곳엔 심리안정실이라고 붙인 독방이 있어요. 여기는 정신병이 있는 환자들을 격리하기 위해 만든 곳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용소 규칙을 어긴 사람들을 징계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병이 없는데도 수용인 중 일부가 3주에서 한 달 정도를 이유 없이 감금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다른 전 직원이었던 민 씨는 심리 안정실이 생기고 난 후 원생들 상당수가 몸이 묶였고 의도적인 폭행의 흔적이 자주 보였다고 했어요. 상부 관리자들은 여기서 본 것을 바깥에 알리지 말라는 협박성 당부를 했고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대구희망원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던 겁니다. 희망원의 문제는 수용인에 대한 학대와 폭행만이 아니었어요. 치료가 필요한 수용인들이 많았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본 적이 없었고 직원이 응급치료라도 시작하면 상사들이 일부러 방해하거나 월권 행위를 하면서 막은 거예요. 그리고 사용기간이 지난 약들도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았죠.
냉장 보관이 필요한 약물을 그대로 실온에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 대구희망원 측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보관할 곳이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냉장고 안에는 직원들이 먹는 간식이나 술로만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병에 걸린 수용 인원들에게는 치료약이 아니라 수면제 성분이 든 클로로프로마진을 투약했고요.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을 일부러 운동장에 세워놓고 약을 먹이면서 촬영도 해왔죠. 이렇게 운영되다가 2011년 11월 수용인 중 한 명이 폐혈증 악화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 일주일 전부터 감기 증세를 보이던 이 환자는 폐혈증으로 증세가 급격하게 악화되자 병원으로 갈 예정이었어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대구희망원은 갑자기 환자를 더 작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게 한 겁니다. 결국 사망했죠. 이 환자를 받을 예정이었던 해당 대학병원의 의사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희망원 간호팀의 판단이 아주 이상한 것이었다는 말을 했지만 희망원 측의 간호팀장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긴급 이송을 해왔지만 가망이 없어서 병원을 옮기라는 소견서를 작성해준 대로 했다는 대답과 상부에서 지시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말로 책임을 피했어요. 하지만 이후 TV에서 제작진의 추궁으로 병원을 옮긴 사람은 그 책임을 피하던 간호팀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 외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였고요. 음식이 기도에 막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억지로 먹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음식의 질도 나빴는데요. 썩은 사과가 배급된 것이 드러나자 해당 영양사는 3개월의 감봉 처벌만 받았고요. 나중엔 승진을 합니다. 실질적인 처벌이 없었죠. 이 외에도 직급이 높은 직원들은 급식 원재료 가격과 수량을 조작하는 식으로 식자재 납품 비리를 저질러 3억에 가까운 돈을 빼돌려 왔습니다. 대구희망원의 문제는 수용인 학대와 급식 납품 비리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 입수한 수용인을 대상으로 성학대를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는데 1988년에 입수한 서씨라는 사람은 10년 만에 부원장인 김씨의 개인 비서로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연령과 지능이 평균치보다 낮았고요. 정신질환자라 반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 4만 원에 일을 시켜왔죠. 부원장의 아들도 뇌성마비 환자였는데요. 아들을 도와준다는 이유로 서씨가 보호자 역할까지 하면서 희망원 수용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을 수년간 계속 시켜왔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수상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릴 경우 월급 감봉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지 못했죠. 부원장이 서 씨에게 일을 무리하게 시킨 것도 모자라서요. 자신의 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도 강요해왔어요. 전 관계자인 송 씨라는 사람이 목격한 증언으로는 아들에게 목욕을 시킬 때 그리고 평소에 성기를 만지게 할 것과 아들을 돌볼 때는 속옷만 입을 것을 강요했는데요. 서 씨가 이것을 거부했지만 결국 강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밝혀졌죠. 그런데 서 씨가 2011년에 사망합니다. 그 뒤에 대구희망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부원장은 개인적인 일을 서 씨에게 시킨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착취 사실은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해요. 피해 당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확인이 되지 못한 채 무혐의로 남겨졌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대구희망원 근처에서 살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냐는 겁니다. 다른 보호시설들은요, 어느 정도 분리된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환경이나 어떤 조경, 지역 분위기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일이 많아요. 이런 시설은. 그래서 외진 곳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구희망원은 특이하게 시민들이 밀집된 아파트와 주택에 둘러싸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리가 없죠. 주민들은 모두 새벽에 누가 매를 맞는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거나 아이들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새벽에도 비명소리는 자주 났다는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는 외부인의 사정상 이것을 그냥 단순 문제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희망원 주변 아파트에서도요, 비슷한 이유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여성의 비명소리나 울음소리들은 더 심해졌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대구 희망원 안에서 일어나던 사건은 개원한 지 약 60년 만에 결국 내부 직원의 양심 고백과 이곳을 탈출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사건을 제보하기 시작하면서 언론과 공익단체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요. 2016년에 처음으로 공중파 프로에서 사건을 다룬 뒤 실체가 드러나게 됐죠. 대구 희망원의 사건이 방송된 후 사람들과 국내 장애인 권익단체들은 이 사건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었죠. 빨리 수사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는데요. 갑자기 대구 희망원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천주교 대구 지부는 자체 발행 중인 신문을 통해 해명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이 사건으로 대구 희망원 재단뿐 아니라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시설들이 감사 대상이 되는데요. 이 밖에 의혹으로만 남겨진 꽃동네 복지시설들에 대한 소문도 곧 다뤄질 가능성이 생기게 됐죠. 고발 보도가 있기 전에도 시설 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긴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때 내부 관계자들이 독일로 연수를 핑계 삼아 도피를 시도하던 사실이 밝혀지자 급하게 일정을 취소했고 내부 문건이 전부 폐기됐다는 증거인멸 시도까지 알려지면서 책임 회피에만 신경을 썼어요. 하지만 이미 정황 증거가 충분히 드러난 데다 사람들의 용기 있는 폭로로 대구대교구 소속 희망원 원장 신부인 배 씨가 횡령과 감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요. 전 총괄 원장 신부인 김 씨가 불법 감금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아 구속 수감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희망원 복지행정팀장을 비롯한 5명이 징역 4개월에서 1년형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받았습니다. 이중 원장 신부인 김 씨는 선고된 형기를 모두 치르고 2018년 1월에 주임 신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유죄를 받은 사람이 성당과 신도를 책임지는 주임 신부에 임명된 사실은 국내 천주교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일들로 결국 대구 희망원은 2018년 12월에 폐쇄 조치됐고요. 여기서 거주하던 수용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단체로 옮겨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구 희망원은 사라지면서 더 이상 죽거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게 됐어요. 하지만 관계자 말에 의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벌을 해도 결국 특정 몇 명에게만 벌을 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문제의 시설은 폐쇄됐어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복지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은 그대로일 겁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격리 수용하는 방법은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복지시설은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누구에게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될 수밖에 없죠. 대구 희망원을 고발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수용인들은 계속해서 인권 유린과 폭행, 고문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일로 사망하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겠죠.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감시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감시가 없으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나타날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한 복지시설에서 수십 년간 일어난 대구 희망원 인권유린 의문사 사건이었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80년대 배경으로 고아들을 납치해서 가둬놓고요. 일을 계속 시켜요. 뭐 앵벌이 하는 거죠. 껌 팔고 뭐 구두 닦기 이런 거. 그리고 성폭행과 뭐 인력 착취 이런 것들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연극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런 방식의 사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수용 인원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받아요, 이런 기관은. 그리고 가족이 있는 수용인이라면 생활비도 받을 수 있죠. 기부금도 들어오고요. 이렇게 받은 돈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싼 재료의 음식을 사서 먹이거나 한 방에 여러 명을 재우고 옷도 주지 않아요. 일을 시키고 돈도 주지 않죠. 해외의 경우엔 더 심해요. 해외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아예 죽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명단을 속여요. 시신을 숨긴 다음에. 이렇게 아낀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기록하는 장부가 조작될 수밖에 없죠. 복지시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증언보다도 장부 확인이 1순위가 돼야 돼요. 이런 곳은 내부의 사정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미리 직원과 수용인들에게 교육을 따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거짓 진술. 그래서 혐의 입증이 이런 증언만으로는 쉽지 않고 분명한 자료가 되는 기록을 확인해야 되죠. 이런 장부 하나만으로도 많은 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대구희망원의 실체만 드러난 거예요. 하지만 7, 80년대 고아나 노숙자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착취한 사례는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단체가 현재도 살아남아 있다면 어딘가에서 분명히 계속 같은 일을 해오고 있겠죠. 다음 주 예고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세일리시라는 강, 캐나다인데 여기서 잘린 발목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건을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비슷하게 이번엔 러시아인데 여기 시베리아에 아무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 일대에서 이번엔 잘린 손목 27쌍이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알아볼 것 같아요. 아무르 강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낚시를 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얼어붙은 채로 손목들이 발견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